경기는 오히려 조금 바닥에서 돌고 있는 느낌도 있다. 미국은. 이게 둔화를 걱정하거나 한 게 아니라 침체를 걱정하는 한게 분들이 아니라,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네. 아직은 투자를 확대하는 사이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를테면 빅테크가 계속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논의를 시장에 주지만 네. 어쩌면 빅테크 다음에 빅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의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돈의 어떤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은 아니고 야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더니 더 치고 나갔네. 네. 이런 시장이 저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희가 저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버블은 밸류에이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무너진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약간 중의적이에요. 밸류에이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안 무너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다른 걸로 거지. 무너진다는 건지 그렇죠. 예. 버블은 버블이라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신 김에 얘기를 네. 좀 예. 해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면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되는데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최근에 뭐 AI 버블이다 뭐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 AI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엄청난 이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엔비디아 위주로 엔비디아가 거의 20% 이상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버블이 끝난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버블이 무너지는 거면 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버블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들이 어느 정도 임계점이 비슷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다 달랐다라는 거죠. S&P만 보더라도 지금 뭐 한 22배, 21배 뭐 측정하는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빠졌고 네. 금융위기 때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어요. 뭐 17배, 18배에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더 멀리 가면 IT 버블 때는 거의 뭐 3, 40배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아픔은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는 것처럼 어떤 큰 고통이 오겠지만 당장 비싸니까 지금은 버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버블이 꺼지려면 네.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거를 봐야 되냐.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료를 중심으로 포인트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네. 항상 그렇지만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버블이 꺼지는 거죠. 예, 뭐 도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이 간밤에도 아니 이제 9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뉘앙스를 물론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였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와 같은 물가라든지 고용 시장이게 되면 금리 인하한다. 근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거는 2019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8년 내지는 2001년에 보면 금리 인하는 무조건 리세션 시그널이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용이 낮아져서 주식시장이 가는 게 아니라 잘 봐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폭락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견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시장이 경제적인 체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3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12개월 평균 대비해서 뭐 5% 찍으면 리세션 온다. 네. 이건 난 근데 보면서 이걸 만드신 그 분도 사실은 클라우디아 이분도 이번 사이클은 자신이 만든 지표가 적용되지 않을 거다. 네.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70% 수준이거든요. 기업 부채도 한 70% 수준. 우리나라가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가계 건전성, 물론 소비가 둔화되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계가 무너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이평선을 뚫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스피가 60일선, 200일선 뚫으면 이제 상승이 이제 추세적으로 잡힙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무조건적인 기준이라고 보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기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 네. 여기에 보시면 론투 디파짓이 있고 이제 연체율이 있는데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오히려 역전이 아니라 축소돼서 이게 회수되면 그게 오히려 리세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부채, 부실 자산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요걸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대율. 네. 은행 입장에서 들어온 대비 나가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예금 갖고 이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는 예대율이 10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금 대비 나가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나가 있는 자산이 많고 레버리지의 어떤 충만함이 민간에서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한계 기업이나 어느 정도 뭔가 무너지는 쪽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는 거에 대한 버퍼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가 그렇죠.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잘 보시면 미국이 뭔가 비싸다, 버블이다라고는 하지만 금융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서 무너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 기저에는 여기 보시면 예대율이 70% 수준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금도 갖고 있는 은행들의 현금이 15%나 갖고 있어요. 작년인가 SBI, SBB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문제됐을 때 예전처럼 이거 봐라 여기 약한 고리부터 터지면서 결국은 연쇄도산이 나면서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작년 초반에 엄청 팽배했었는데 그렇죠. 안 왔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은행의 건전성 그리고 예대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봤었던 금리를 내리면 리세션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왔었던 특히 이제 빅테크 내지는 M7 위주로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로는 저는 해석이 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에는 좀 그 SVB 사태가 터졌을 때 매우 빠른 조치를 취해서 사실 그 지방 그 작은 중소형 은행들이 막 국채도 막 던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무너질까 봐 잠깐 걱정했는데 매우 기민한 대처를 함으로써 그쵸. 사전 차단을 한 수 있었죠. 거라고 볼수 있지 BTFP라는 이제 않을까요? 한시적인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물론 이제 지방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힘든 네. 상업부동산도 노출도 많고 최근에 금리 내려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중소형주 러셀 2000주가 사실은 금융주가 한 18%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코스닥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근데 이제 금리를 내준다고 해서 바로 뭐 부동산 시장이 그쪽도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서 여전히 그게 뭐 회복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도 미국의 은행, 상업은행들의 어떤 이런 건전성이 너무나 잘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경기 침체에 베팅한다면 좀 실패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약간의 기준점을 마련을 한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밸류에이션으로는 버블이 붕괴되지는 않는데 결국 버블과 리세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레버리지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가파르게 좀 시장 내부에 충만해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보이는 왼쪽에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기업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에요. 네. 이거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는 미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70%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보면은 뭐 이게 약간 뭐라 그러니까 10% 포인트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5년 전 대비 증가율.
근데 왜 5년 전 대비를 했느냐?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IMF에서 2016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부채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 덴저러스 붐, 즉 위험한 버블의 기준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 엄청난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민간의 부채 증가율이 5년 전 대비했을 때 임계점이 30%포인트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 경험칙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도 비슷한 개념으로 5년 전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경험칙인 건데 뭔가 버블이 꺼졌을 때의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의 레벨을 보면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것처럼 예. 레버리지, 즉 기업이 투자를 위한 부채, 소비를 위한 부채를 상당히 가파르게 늘린 이후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코로나, 이때가 금융위기, IT 버블, 이때가 SN 그 저축 대부 조합 사태 미국의 네. 80년대, 그리고 이제 이때는 60년대 후반에 니프티 피프티가 끝날 때 그럴 때였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 이미 코로나 이후에 4, 5년이 벌써 코로나 이후에 지났더라고요. 미국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진 상황이에요. 아, 네.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줄어났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그 정부 부채가 받아준 거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부채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렸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투자를 할 수 있어.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부채를 태워서 소비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레벨이 됐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은 요럴 때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내렸던 거죠. 네. 터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 지표가 수치에 올라와 있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이게 이 레벨이 아니고 더 낮은 수준이라도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상당히 좀 오히려 디레버리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슷한 건데요. 이 미국에 보면 신용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우리나라도 신용을 갖고 주식을 사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진 대비라고 해서 지금 보면 한 25%인데 이것도 경험칙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게 한 50%의 레벨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 소위 말하는 신용 증가율이 약간 좀 워닝 시그널을 주는 단계까지 올라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서의 어떤 이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앞서 아까 예대율 같은 것도 이제 건전성을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슬슬 이 시동을 걸고 있는 거냐. 이게 자, 금리 내렸을 때 이 어떤 기업들이 대출을 시작하는 거냐를 봐야 돼요. 대출을 시작하게, 부채를 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거는 시장에 좋은 뉴스라고 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장기 차트라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약간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MDD가 뭐냐면 고점에서 주가가 빠진 폭입니다. 그러면 리세션이나 지금이 주가가 고점일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많이 늘어났다가 꺾일 때예요.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꺾일 때인데 지금은 오히려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야,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 기저의 크레딧 시장은 오히려 부채를 많이 줄여놨고 약간 기업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터지기보다는 좀 많이 컨트롤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고용이라든지 물가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조건에 맞으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뭐 50bp니 지금 7월에 내릴 만큼의 그런 위험적인 수준의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가 나빠서 대출을 늘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맞아요.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뭐 여기는 안 그러났지만 뭐 네.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잖아요. 기계를 만들기 전에 기계니까요. 이제 네네네. 그거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뭐든 만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차트하고 공작기계 수주 차트를 놓으면 공작기계 수주 차트가 조금 선행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뭔가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최근에 잘 보시면 재고 증가율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재고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계속 재고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걸 기다렸는데 지금은 재고의 증가율이 바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재고 리스타킹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고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투자의 증가도 떨어지고 이런 단계가 오히려 아니라는 거. 경기는 오히려 조금 바닥에서 돌고 있는 느낌도 있다. 미국은 경기 둔화를 걱정하거나 한 게 아니라 침체를 걱정하는 한게 분들이 아니라,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아니고 네. 아직은 투자를 확대하는 사이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를테면 빅테크가 계속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논의를 시장에 주지만 네. 어쩌면 빅테크 다음에 빅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에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돈의 어떤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은 아니고 미국의 어떠한 어쩌면 저는 올해 뭐 하반기보다 내년을 더 좋게 보는데 미국은 네. 그런 어떤 조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야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더 치고 나갔네 네. 이런 시장이 저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더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까지 미국장을 주도한 것은 빅테크, M7이라는 맞아요. 빅테크였는데 빅테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빅테크가 주도를 갖고 왔었던 사이클이 맞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빅테크였다라는 거죠. 캐시 플로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이제는 빅테크도 투자를 계속 하겠지만 빅테크 아닌 기업들 이를테면 최근에 뭐 아까 뭐 저기 빅파마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서 요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산업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재 쪽에 어떤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비단 우리가 뭐 전력기기도 그거 하나의 함수잖아요. 네. 비단 우리가 빅테크 AI라는 측에서만 그런 IT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씩은 삶에 가까운 쪽에서 이런 AI라든지 이걸 접목한 투자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 합쳤을 때 이렇게 대출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어떤 그 산업재 사이클이 같이 동반돼서 근데 산업재 사이클은 약간 경기가 업턴에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조금 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건 반도체와 엔비디아 이 빅테크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넘겨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 진입이다라는 네. 타이틀이 보여요. 네. 그러면 반도체와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후반 진입을 쓴 게 이게 제가 쓴 거라기보단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가져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JP 모건인가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모건스탠리였나? 네. 25년 1분기가 이 반도체 매출의 정점을 지난다. 그래서 사이클 후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근데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이게 약간 여기 보면 색깔이 좀 구분되는데요. 네, 네. 네. 짙은 선으로 나온 게 사실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사실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주가, 뭐 밸류에이션이긴 하지만 주가의 그림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고점, 즉 이 매출 증가율이 이제 고점을 지난 이후에도 조금 더 상승해서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분기의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점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나서 좀 무너지지 않겠냐. 아니면 좀 주가의 생명이 조금 좀 다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아까 엔비디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쪽에 대한 거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메타는 엔비디아의 매출의 2위 기업입니다. 네. 근데 메타나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가 자본 지출이기 때문에 ROE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서 밸류에이션을 좀 축소시키면서 걔네들은 변동성이 발생시켰는데 근데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투자를
투자가 100이라면 내년에는 100보다 더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수익화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아직은 막 어떤 시점인지 정하지 못하겠어 하면서 그러면 이 투자하는데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ROE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나 메모리 칩 입장에서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의 매출이 조금 둔화되고 그냥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은 가이던스가 나온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 제한 때문이다. 아. 즉 데이터 센터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또 계절성도 258, 11 이렇게 항상 그 젠슨 황의 어떠한 뭐랄까요 엄청난 PT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때마다 약간 아직은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로 주가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림만 놓고 본다면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엔비디아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가이던스는 25년까지도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8월에는 물론 이게 정달칩처럼 이렇게 꼭 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밸류체인의 매출액이 당장 무너지진 않는다. 그리고 GP 마진도 올해 말까지는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빠지면서 AI 버블이 붕괴돼서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반복됐던 패턴이 있어서 걱정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하나의 시장이 생명력이 끝나려면 소위 말해서 빅테크 아닌 다른 쪽에서의 어떤 보완 관계가 있으면 안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미국의 예대율이라든지 레버리지의 어떤 그 수준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오히려 투자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죠. 미국의 정치 사이클 때문에 당장 미국의 지방 정부들은 공화당 쪽이 많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GDP가 좀 둔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지출을 늘리려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좀 눌린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랬을 때 오히려 그러면 그 이후에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레버리지의 힘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약간 뭐 비슷하게 아니면 뭐 좀 너무 우격 따짐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약간 AI와 관련된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하고 저는 좀 비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실은 성장성이 둔화됐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4, 5년 전에 전기차를 보면 자동차의 성장률은 둔화된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클을 테슬라 위주로 확산이 된 이유는 그 내연기관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 침투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MS가 엄청난 확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 밸류체인 우리나라는 또 2차 전지도 막 이렇게 했던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공급과잉으로 캐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그러면 AI의 가늠자를 뭘로 잡을까 했을 때는 수익화 가장 간단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 네. 소비자 선택에서 AI에 가장 가까운 거는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의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리고 침투율이 이를테면 전기차처럼 얼리 어댑터가 끝나는 그리고 일정 부분 인프라가 갖추기 전에 올라가는 10% 레벨을 넘었을 때 오히려 좀 걱정을 할 거다. 지금은 한 4%? 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그 AI 탑재한 아이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에 AI 폰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게 만들어낸 침투력을 본다면 아직 그 AI와 관련된 고민은 좀 시기상조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그래서 9월에서 10월로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10월에 나왔을 때는 AI 폰의 탑재가 조금 침투율이 저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어떤 제품이 나와도 어떤 그 기술 보고서였는데 얼리 어댑터가 2%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2%는 이 AI 폰을
살 거기 때문에 네. 그 속도를 보면서 아 이게 그래도 AI 탑재와 관련된 속도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전기차도 테슬라 혼자만 이제 하드캐리 하다가 레거시 업체들 그리고 레거시 업체들이 많아지고 약간 정책적으로는 환경 친환경까지 이게 결부되면서 엄청난 캐펙스 사이클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어쩌면 이것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음.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부담감, 뭐 이제 수익화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AI 버블에 대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쏙 빠져서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한 최대 4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 네. 전망 한번 좀 들려주실까요? 국내 증시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수는 한 2,950, 아. 2,650에서 2,900 한 박스피일 것 같다. 네네. 왜 박스피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한 대다수가 오르면 시장이 올라가겠죠. 예. 네. 근데 약간 팽팽하게 오르는 거와 안 오르는 게 팽팽하게 있으면 박스피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왜 코스닥이 못 갔냐면 2차 전지 비중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의 사이클에 과잉 투자했던 부분들이 시총이 너무 큰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10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물량을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기초 소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아시아 쪽에 물량을 너무 많이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총을 다 합치면 사실은 30~40%가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끌어내기는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조금은 박스피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다만 그래도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근데 2,700만 깨져도 사실은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면 자본이 너무 커서 네네. 한국의 밸류어 프로그램에 작동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자본이 2,200조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2,700만 깨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가는 거고 근데 조금 2,900만 넘으면 자본이 너무 크니까 ROE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또 상단이 막히고 네네. 2,700에서 2,900의 박스피에서 좀 소위 말하는 성장이 있는 쪽에 계속 비중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성장이 있는 쪽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무너져야 되는데 네.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 시간이 딱 될 것 같은데 그냥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의 주도주는 뭡니까라고 하면 다들 반도체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조선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30% 오른 동안에 그때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조선이 1등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경험치이긴 한데 그때 이 주도주는 항상 시장이 부러져도 끝까지 살아나.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때의 어떤 이익의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하셨겠지만 이게 엄청난 그로스를 보여주다가 조금 둔화돼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방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산 분들이 약간 밀어두다 보니까 주도주는 못 팔고 나머지를 팔면서 계속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조선업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선업종이 지금의 주도주인데 조선업종이 지금 당장 부러지지 않는다면 조선업종을 기준으로 약간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조선업종이 주도가 돼서 뭐 반도체로 갔다가 수출 업종 갔다가 제약바이오 갔다가 이런 사이클이라고 저는 이해를 말씀드리고 있어서 약간은 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가 주도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주가 주도주고 조선주는 아시겠지만 이제야 이제 업사이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더 갈 수 있고 조선주가 시장의 어떤 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약간 금리가 앞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을 좀 같이 가져가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